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온라인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부터는 이제 쭉 뒤까지 연결되는 내용인데 허블 법칙과 우주론 이제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통합과학 빅뱅 우주론 할 때 한 번씩 다 언급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 앞에는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1년이 훨씬 넘게 지났죠? 그래서 다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앞에 부분부터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첫문 마지막 거의 다 해갔어요, 얘들아. 요것만 넘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좀 힘을 내봅시다. 자, 첫 번째. 일단은 우리가 그 1차 시 때 뭘 공부했냐면 외부 은하, 우리 은하 바깥에 외부 은하들이 많다. 그쵸? 누가? 허블이라는 사람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측정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외부 은하에서 오는 빛들을 스펙트럼으로 관측을 했는데 그 스펙트럼의 모습이 조금은 이상한 거야. 어떻게 이상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한번 관측을 해봤더니 원래의 파장값은 이 위치는 400 나노미터, 자, 여기 500, 600이어야 돼요. 자, 근데 뒤에서 오늘 더 조금 먼 은하를 봤더니 어떻게 느껴졌냐면 스펙트럼에서 원래는 400이 찍혀야 되는 흡수선이 조금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거야. 파장이 어때요? 좀 더 길어졌다. 500도 어때요? 길어졌고 600도 길어졌고 전반적으로 먼 은하에서 오는 빛을 봤더니 파장이 길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게 더 먼 은하, 조금 더 먼 은하를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원래의 파장보다 더 편의량이 심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파장값이 더 커졌다. 그래서 우리는 허블이 이러한 흡수선의 모습을 보고 대부분의 흡수선들의 위치가 원래의 위치보다는 긴 적색 쪽으로 파장값이 커지는 뭘 보게 됐다라는 걸까요? 그쵸, 적색 편의를 보게 된 거예요. 어디서? 외부 은하에서. 그래서 자, 이 적색 편의라는 거는 파장이 길어지는 현상이죠. 붉은색으로. 파장이 긴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적색 편이라는 거는. 그런데 대부분의 외부 은하에서 관측된 빛들의 스펙트럼은 전부 다 어떤 특징이 나타났다? 적색 편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얘들아?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어떻게 하고 있다는 소리일까? 파장이 길어진다? 거리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우리 은하랑 외부 은하의 거리 자체가 계속 서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찍혀야 되는 파장보다 더 붉은 쪽으로 파장이 길게 적색 편의가 찍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모든 외부에 있는 은하들은 우리 은하로부터 서로 멀어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죠. 될까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 특징 봐봐, 얘들아. 멀어지고 있어. 그래서 적색 편의가 보이는 것까지 오케이. 근데 왜 이 편의량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거리가 더 멀수록 편의량 델타 람다, 이 편의량이 더 커질까? 델타 람다 값이 더 커질까? 이 이유에 대해 이제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일단 여기서 자, 요거 끝나면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 흡수선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식은 결국엔 뭐야, 얘들아? 편의량이 크다. 이제 편의량을 우리가 Z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편의량이 크다라는 건 요 원래의 파장에서 람다 제로에서 실제로 관측된 파장 람다, 이 값을 우리가 델타 람다라고 할 거예요. 자, 델타 람다는 관측된 파장에서 기본 파장을 뺀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적색 편의량이라고 하는 Z는
실제로 이제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의 값을 우리가 적색 편의량이라고 정의할 거예요. 근데 이 적색 편의량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어떨 때 얘들아? 거리가 멀 때. 그치? 근데 여기서 뭐라 했지?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멀어진대. 근데 거리가 더 멀어졌으니까 어떻대? 빠른 속도로 멀어진대. 속도도 어때요? 거리가 먼 애가 더 빠르대요. 그쵸? 그래서 적색 편의량, Z가 큰 애들일수록 거리가 먼 애들이고 속도가 어떻다? 더 빨라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 흡수선에서부터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거야. 그치? 흡대 속도가 빨라진다. 즉 비례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두 가지를 이끌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속도가 큰 애들일수록 적색 편의량이 컸죠? 속도가 큰 애들일수록 편의량이 컸어요. 자, 얘를 이제 어떻게 식으로 나타내냐면 속도는 빛의 속도에서 편의량과 같다. CZ라는 식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편의량이 클수록 속도가 크다. 얘는 빛의 속도랑 상수죠. 자, 근데 Z라는 값을 어떻게 쓸 수 있다 했죠?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C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요건 이제 뒤에서 우리가 많이 쓰게 될 식이니까 하나 알아두세요. 다음 두 번째는 거리가 멀수록 뭐한다? 속도가 빨라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속도가 클수록 거리가 큰데 얘도 상수가 하나 들어가요. 허블 상수라는. 그래서 HR이라는 식도 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큰 애들일수록 속도가 더 빠르게 멀어지는구나. 될까요? 자, 그래서 외부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측을 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여기서 이렇게 이끌어냈다. 그래서 빠르게 멀어지는 애들일수록 거리가 일단 멀고 편의량이 크구나. 요거.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허블이 이러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그래프에다가 실제로 그려봐요. 그래서 이제 식을 하나 알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여기 썼던 2번의 식이에요. 그래서 V는 후퇴 속도 V는 가로축이 뭐죠? 거리 R이죠. V는 HR이라는 허블 법칙을 만들게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 1학년 때 다 한 번씩 봤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단위를 조심히 봐야죠. V라는 값을 km/s라는 단위를 쓰고, 자, 거리는 메가파섹이라는 천문학적 단위 숫자를 써요. 자, 그럼 결국에 H라는 상수의 단위 값은 어떻게 될까요? H는 거리에 따라 팽창하는 비율이 되는 거죠, 얘들아. 거리에 따라 팽창하는 비율. 요게 결국에 뭐야? 이 비율이 델타 R분의 델타 V라는 기울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H라는 허블 상수예요. 델타 R분의 델타 V. 그래서 얘는 우리가 km/s/메가파섹이라는 단위를 쓰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얘를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보통 68에서 73 정도의 상수값을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 이제 다르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요 정도의 값이 나온다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허블 상수의 의미와 거리에 따라 속도의 이 비율, 얼만큼 빠르게 후퇴하냐의 비율을 나타내는 상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메가파섹당 거리당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상의 기울기가 바로 이 H에 해당되는 것이고 델타 R분의 델타 V를 의미한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65로 되어 있는데 68에서 한 73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의미는 방금 전에 됐어요. 거리가 멀수록 속도가 빠르다. 멀리 있는 아이일수록 빠르게 멀어진다. 즉 거리가 멀수록 얘들아 거리가 멀수록 속도는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는 의미죠.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허블 법칙에서 끌어낼 수 있는 사실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주의 나이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우주의 나이, 시간의 개념이죠. 자,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쵸? 맞아요? 속도분의 거리인데, 자, 여기 속도 나와 있고 거리 나와 있어요. 근데 축이 바뀌었네요. 결국에 뭐야?
속도는 얘들아 여기 있잖아. 속도는 HR이라며. HR. 그리고 거리. 결국 약분해보면 H분의 1이야. 즉, 이 기울기의 역수값은 우주의 나이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걸 대략 계산해보면 얼마 정도 나오냐면 138억 년이 나와요. 우주의 나이가. 그 다음에 마지막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면 자, 우주의 크기 R은 자, 여기서 R은 뭐야? H분의 V가 되죠. 근데 관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누구를 넘을 수 없지, 얘들아?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죠. 즉, 최대의 속도는 빛의 속도인 거야. 그러니까 빛의 속도를 넣었을 때 이 크기 자체가 볼 수 있는 최대 크기라는 거죠. 그래서 H분의 C가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 허블 법칙은 문제로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잘 정리를 해주세요. 얘들아, 지금 뭔가 많은 걸 했지만 결론은 딱 하나야. 허블이라는 사람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이제 망원경으로 외부 은하를 관측을 하고 그 은하로부터 나오는 빛을 흡수 스펙트럼에 찍어 보니까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움직였고 더 큰 적색 편의량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속도가 빠른 애일수록 거리가 더 멀리 있고 편의량이 더 크다라는 이 사실인 거죠, 결국에. 그래서 지금 요 한 페이지에서 우리 결론을 내면 요건 거야, 얘들아. 됐죠?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또 탐구 자료 또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자,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측을 해봤어요. 그래서 거리를 봤더니 63 곱하기 10의 6광년. 그냥 요거 6광년 빼고 요것만 읽어볼게요. 990, 2740. 자, 거리가 지금 목동자리로 갈수록 멀어지고 있죠. 자, 거리가 커질수록 봤더니 자, 보세요. 후퇴 속도가 어때요? 속도가 1200, 15,000, 3,900 어떻게 됐지? 속도가 커지고 있네. 자, 이 관계가 바로 허블 법칙이죠. 뭐예요? V는 HR. 그리고 얘 뭐라 그랬지? 스펙트럼, 적색 편의량, 칼슘의 적색 편의량을 구해봤더니 여기선 이만큼, 큰 곰자리에선 이만큼, 목동자리에선 이만큼이 보인 거야. 이 G값이 어떻게 된 거야? 점점 커지고 있는 거지. 뭐에 따라? 거리가 커질수록 Z의 값도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얘를 가지고 또 식을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V는 C 적색 편의량 Z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허블의 이러한 외부나 스펙트럼 모습을 보고 이러한 법칙들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얘들아, 거리가 먼 애들일수록 팽창 속도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 이제 결과를 보면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크다. 그리고 거리와 후퇴 속도의 이 관계 자체가 결국에 우주가 뭐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라는 증거로서 쓰이게 되는 거죠. 얘들아, 우주가 팽창한다 별표치고 이거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풍선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풍선을 선생님이 그려볼게. 자, 지금 이렇게 작은 풍선에서 후 불어서 이렇게 풍선이 커졌어. 자, 그리고 여기다 점 3개를 찍어요. 자, 점 3개를 찍어봤는데 자, 직각삼각형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 대표적인 피타고라스 넣어보면 3, 4, 5m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3초 후에 3초 동안 풍선에다가 후 불었어. 그러면 자, 3초 동안 후 부르면 얘가 어떻게 될까? A, B, C 점이 똑같이 늘어나겠죠. 어떻게 늘어날까? 얘를 3초 동안 후 불면은 이렇게 3초 동안 후 불면은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죠? 똑같이 A 지점, B 지점, C 점. 그래서 다시 측정을 해봤더니 여기가 9, 여기가 12, 여기가 15가 됐대요. 자, 그러면
A에서 만약에 관측자가 B 지점, C 지점으로 늘어난 이 속도, 얼만큼의 빠르게 팽창했나를 알고 싶어. 그래서 속도를 구해본 거야. 근데 몇 초라 그랬지? 예를 들어 3초 동안이라고 했어. 그럼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그럼 3분의 9만큼 A에서 B를 봤을 때 3m/s로 속도가 증가한 거야. 이해되죠? 그리고 다시 A에서 C 지점을 봤어. 그럼 속도를 측정을 해보면 3초 동안 12m가 간 거잖아. 그치? 그러면 4m/s의 속도로 팽창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보세요. 거리가 9보다는 12가 더 멀잖아. 거리가 먼 애들일수록 어때? 팽창 속도가 더 크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 풍선에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워질 수는 없는 거야. 공간 자체가 팽창을 하고 더 멀리 있는 애들일수록 더 빠르게 팽창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결론 뭐야?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뭐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얘가 결론인 거죠.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청색 편의는 볼 수 없는 거야. 서로 멀어지고 있는 거야. 공간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 우주 팽창한다. 자, 이런 허블의 이런 스펙트럼 모습을 가지고 결론을 내게 돼요. 우주는 공간이 팽창해서 은하들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질 수 없고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서로 멀어지는데 중심을 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팽창하는 우주의 중심은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 멀어지는 우주에서는 어떤 은하에서 보더라도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은 정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인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원리에서 빅뱅 우주론의 이제 근거로서 쓰이게 되죠. 처음에 지금 중심은 없고 한순간에 팍 팽창한 거야. 그러면 과거로 돌리면, 팽창하기 전 이전으로 돌리면 우주는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었다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냐면 고밀도의 한 점에서부터 시작됐다. 엄청나게 뜨겁고 밀도가 엄청나게 큰 애가 팽창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의 어떤 상태? 저온, 온도는 감소하고 밀도도 어떻게 해요? 감소하는 저밀도 상태로 되었다라는 빅뱅 우주론의 근거로서 이제 쓰이게 된다. 될까요? 자, 그럼 지금 앞에서 한 말은 결론은 이거지. 얘들아, 거리가 먼 애들일수록 공간이 팽창하는데 더 빠르게 속도 자체가 빠르게 팽창하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는 적색 편의량이 크게 관측이 되고 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허블 법칙 이후에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건 알았어. 근데 어떻게 팽창할까에 대한 이제 논쟁이 시작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싸움이죠. 얘네가 이제 싸움을 시작해요. 자, 이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다 했던 거니까 조금 빠르게 볼게요. 자, 빅뱅 우주 결론은 뭐지, 얘들아? 빅뱅 우주론이 맞는 이론이 되었죠. 그게 처음에 이제 가모랑 이제 호일이 서로 싸우게 되는데, 빅뱅 우주론에서의 설명은 뭐냐면 초기 한 점, 고밀도에서 얘네들이 부피가 팽창해. 우주가 팽창을 함으로 인해서 온도는 떨어지고 밀도도 감소할 거야. 즉, 그러니까 질량은 중간에 생기는 게 아니야 라는 게 빅뱅 우주론의 결론이죠. 그래서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온도와 밀도가 굉장히 높은 한 점에 모여 있다가 폭발한 것이다. 그쵸? 그래서 총 질량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밀도라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근데 질량은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부피는 계속 팽창하니까 밀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밀도는 감소. 온도도 어떻게 해요?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저온, 저밀도의 현재 상태가 되었다. 고온, 고밀도에서 시작해서. 이게 빅뱅 우주론이고, 정상 우주론의 다른 말은 뭐지, 얘들아? 연속 창조설이라고 했어요. 왜 연속 창조라는 말이 붙었을까?
부피가 팽창할수록, 우주가 팽창할수록 질량이 계속 증가하는 거야. 공간이 늘어난 만큼 그 늘어난 공간에 질량이 계속 채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 생긴 공간에 물질이 계속 생성되어서 우주의 총 질량이 증가한다라는 게 정상우주론의 주장이에요. 밀도를 계산을 해보면 부피분의 질량인데 얘는 커져. 그치? 질량도 커져. 그래서 밀도는 어떻게 한다? 일정하다라는 게 정상우주론의 주장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 온도도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라는 게 주장이에요. 근데 결론은 우리가 다양한 증거 몇 개가 있었죠? 2가지. 증거 2가지가 바로 이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해주죠. 바로 그 증거 2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밑줄 쳐보면 우주 배경 복사에 해당되고, 두 번째 증거 뭐예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도에 해당되겠죠. 얘들아, 자, 빅뱅 우주론이 인정을 받으려면 질량은 어때야 된다?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고, 온도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감소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바로 온도가 우주 초기에 나왔던 빛과 현재 측정된 빛, 즉 여기서 나온 빛이 현재 측정이 되면 온도가 어때야 돼요? 떨어져야겠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주 배경 복사예요. 그쵸?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초기의 질량비와 현재 측정한 질량비를 계산을 해봤더니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우주론이 아닌 이 빅뱅 우주론이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해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우주의 역사, 물질 생성 부분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 지나갈게요. 자, 초반에 이제 고밀도 한 점에서 터지죠. 바로 이게 뭐예요? 빅뱅이죠. 시간이 지나 엄청 짧은 시간 동안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기본 입자 생성. 그게 바로 뭐죠? 쿼크와 전자였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업쿼크, 다운쿼크 배웠을 거야. 그래서 업쿼크는 플러스 3분의 2,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크기를 갖는다라는 거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되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점차 내려가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서로 결합할 수 있는 적정 온도가 되면은 업쿼크와 다운쿼크가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업쿼크, 다운쿼크, 업쿼크, 다운쿼크가 만나면 얘 바로 양성자 되고 얘는 중성자를 만들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하의 크기를 갖고 중성자는 0의 크기를 가져요. 그래서 초반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의 비율이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조금 변환되죠. 그래서 몇 대 몇? 7대1의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을 갖게 돼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원자핵을 생성하죠. 여기서 말하는 원자핵은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을 만들게 돼요. 자,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몇 개? 2개, 중성자 2개가 합쳐져서 질량수 4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소의 개수비와 우리가 질량비를 계산을 해보면 수소는 몇 개가 남았냐면 12개 남았고 헬륨은 1개가 남았어요. 자, 얘를 질량으로 계산해보면 수소는 1의 질량수를 갖고 헬륨은 4의 질량을 갖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그래서 질량비를 계산해보면 12대 4. 즉 약분해보면 3대 1의 질량비를 우주 초반에 생성을 하게 돼요. 얘들아, 여기 질량비 나왔어요. 질량비 3대 1. 자, 우주 초반에 만들어진 질량비가 3대 1이야.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때? 핵 합성을 남아있는 수소 원자핵의 초기 질량비도 3대 1이고 현재 측정하는 수소와 헬륨의 우주 공간에 있는 질량비도 3대 1인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빅뱅 우주론에서 주장하는 질량의 변화 없다라는 것이 뒷받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쓴 요 내용이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쓰이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점차 지나다가 일단 이거는 빅뱅 이후 3분일 때의 사건이고, 그리고 빅뱅 후 38만 년 후 요만큼의 시간이 이제 경과됐을 때 엄청 큰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원자핵과
주변에 있던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이제 결합할 수 있는 온도로 떨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원자핵과 전자들이 서로 결합을 하는 거야. 원자핵과 전자들이 결합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럼 얘들아, 딱 봐도 어떤 상태로 보이지? 뭔가 정렬된 상태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주 전역에서 빠져나가지 못했던 빛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바로 이 38만 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정렬된 상태죠. 그래서 초반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흐트러져 있던 게 정렬이 되면서 불투명, 빛들이 빠져나가지 못했으니까 초반에는 불투명 우주였어. 그러다가 이제 빛이 빠져나가 정렬된 상태 투명 우주로 변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자, 여기 있던 것이 빠져나간 게 결국 뭐야? 빛이지, 빛. 이게 바로 뭐예요? 우주 배경 복상과. 이때부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물질과 에너지가 분리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됐어요? 자, 이때 38만 년대 빠져나간 이 빛의 온도는 몇 켈빈이었냐면 3000 켈빈이었어. 얘들아, 이거 누가 처음에 발견했지? 윌슨과 펜지어스가 전파를 발견하다가 7.3cm라는 파장을 발견해. 거기서 이제 잡음이 들리는 걸 발견을 함으로 인해서 아, 이건 우주에서 온 빛이구나 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3000 켈빈이었어.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났죠. 빅뱅 우주로 뭐라 했지? 온도가 점차 떨어진다 그랬지. 부피가 팽창하면서. 그래서 현재 측정해본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2.7 켈빈이라는 거예요. 대략 3 켈빈 정도. 그러니까 과거의 3000 켈빈에서 온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얘도 뭐야?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보이게 되는 거죠. 빅뱅 우주론 뒷받침.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빅뱅 38만 년 후의 우주 3000 켈빈의 빛이 이제 빠져나가는데 부피 우주가 팽창함으로 인해서 온도는 내려가죠. 그래서 3000 켈빈의 빛이 2.7 켈빈의 빛으로 우리가 측정이 됨으로 인해 빅뱅 우주론을 이제 뒷받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8만 년 때 이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되면서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있던 그런 빛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때가 3000 켈빈이라고 했죠. 그래서 3000 켈빈일 때 물질에서 빠져나와 부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져 지금 현재 3 켈빈, 2.7 켈빈 정도의 온도를 보인더라.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별표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된대요. 그래서 요거 뒤에서 또 다시 한번 언급될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다양한 관측 기술로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더욱 정밀하게 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코비, WMA, 플랑크 이런 식의 망원경을 통해서 실제로 우주 배경 복사를 이렇게 측정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사실도 알았고 어떻게 팽창하냐? 빅뱅 우주론으로 이제 설명이 됐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점들이 발견이 돼요. 그 문제점 뭐가 나오냐면 지평선의 문제, 평평성의 문제, 자기올극의 문제가 세 가지가 나타나게 돼. 이런 세 가지의 문제는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이제 빅뱅 우주론의 한계를 보완하는 급팽창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급팽창 이론.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인플레이션이라고요. 자, 그래서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우주 배경 복사가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관측되는 것은 빅뱅 직후 초기 우주의 에너지 밀도가 균일했다는 의미이다. 자, 그런데 빅뱅 우주론은 여기서부터 이제 밑줄 쳐볼게요.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광속으로 팽창하고 우주의 크기는 우주 지평선의 크기와 같다고 설명하므로 우주의 지평선에 있는 두 지점은 정보를 교환할 수 없어. 초기 우주의 에너지는 뭔가 되게 말이 길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설명을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아까 이 그림을 이제 플랑크 망원경에서 이제 측정한 우주 배경 복사의 이 분포를 나타내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양 끝에, 여기 보여요? 자, 양 끝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유사해요. 그쵸? 자, 이렇게 굉장히 유사한데, 이 유사하다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온 빛과 여기서 온 빛이 이동했을 때, 자, 이 왼쪽에서 온 빛과 오른쪽에서 온 빛이 우주 초기에 생겨서 온 빛이겠죠. 그러면 좀 메모장에서 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온 우주 배경 복사, 여기서 온 우주 배경 복사를 이제 여기서 관측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 과거에서 온 빛인 거지.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는 아까 얼마라 그랬지 얘들아? 138억 년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138억 년이야. 그러면 초반에 이제 빅뱅 우주론이면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빵하고 우주가 팽창을 해서 138억 년이 지났을 때 양쪽에서 온 빛이 동일하려면 총 얼만큼 걸려야 돼? 요걸 다 더해서 276억 년이 흘러야지만 이 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똑같이 균일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276억이 지나야지만 두 지점에서 동일한 빛을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현재 우주의 나이는 얼마예요? 138억 년이죠.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에서는 빛이 이동할 수 있었던 시간보다 우주의 나이가 적잖아. 얘보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문제가 우주의 지평선 문제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우주 전역에서 어떻게 동일한 밀도가 아닌데 여기 밀도와 여기의 밀도가 동일하지 않은데 똑같은 우주 배경 복사를 볼 수 있냐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게 바로 우주의 지평선 문제로서 처음에 이제 언급이 되는 거야. 빅뱅 우주론에서.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우주의 평평성 문제예요. 평평성 문제. 그래서 프린트에 여기 보면 자, 얘가 첫 번째가 우주의 지평선 문제에 해당되고 두 번째가 이제 평평성 문제에 해당되는데 현재 관측한 우리의 우주는 거의 평평한 모습으로 관측이 된대요. 그런데 이 평평하려면 밀도가 우주의 밀도가 정확하게 딱 그 어떤 특정한 값을 가져야 되는데 이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밀도가 정확하게 딱 이 값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측되는 우주의 이런 평평성의 문제는 밀도의 문제로 인해 평평성을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빅뱅 우주론의 한계로 이제 지적이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빅뱅 물질이 만들어질 때, 얘들아, 여기서 기본 입자가 만들어질 때 N극, S극이 합쳐져 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자기 홀극이라는 다양한 입자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기 홀극이 현재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빅뱅 우주론에서 주장했던 기본 입자들은 다 어디로 갔냐? 이 문제가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자기 홀극의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되더라.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 지평선의 문제라는 거는 양 옆에 있는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의 나이 138억 년보다 더 길게 빛이 이동해야지만 관측이 되는데 현재 우주의 나이는 그것보다 더 적다라는 거죠. 즉 서로 초기에는 정보를 교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빅뱅 우주론에서는 설명하기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지평선의 문제. 그래서 지평선의 문제는 우주 배경 복사로서 이제 언급이 되고, 두 번째 이 평평성의 문제는 현재 관측되는 평평한 우주가 이제 어떤 밀도를 딱 가져야 되는데 빅뱅 우주론에서는 그 밀도 값이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자기 홀극이 발견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가 급팽창 이론,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급행창 이론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과 현재 우주의 모습은 어떤 것으로 설명 가능한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